근데 이제 저는 이때는 무서워서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만약에 주식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 주식을 사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지금 조금 모아놨습니다. 저는 그 주식 디지털 자산 연금의 자산 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쓴 1100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성장주의 투자자라는 컨셉으로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요.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완성되면 가장 먼저 웅달 책방에 와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00만 TV라고 하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요즘 증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증시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다 보니까 좀 빠지긴 하던데 어쨌든 저는 그 좋게 보고 있고요. 자, 웅당님도 그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바닥이 확인됐으니까 주식을 매수하자 사실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이제 작년 제가 10월 21일로 기억하는데요. 네. 예. 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성장주를 사야 되고 주식은 성장주를 사야 되고 자산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린 이유로 지금까지 아직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비율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오로지 이제 바이 더 딥, 조정 시 매수하자 이런 말씀만 계속 드리다가 딱 한 번 관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게 딱 한 2, 3일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 사태 터졌을 때 그때는 사실 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2, 3일 정도만 좀 봅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보니까 회사채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채가 오르는 거 보고 이제 별 걱정은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실리콘밸리 사태가 터졌을 때 이제 국채하고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신문 매체나 이제 방송에서 은행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인 국채하고 금이 올랐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돈이 몰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은행 시스템 붕괴 이게 염려가 돼서 국채하고 금이 올랐으면 회사채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회사채는 안전자산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채가 그 당시에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이제 국채하고 금으로 돈이 몰린 게 아니고 더 이상 금리를 이제 올릴 수가 없겠다는 기대 때문에 국채하고 금으로 돈이 몰렸구나. 왜냐하면 회사채도 같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났을 때도 하락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야 되겠다. 주식을 삽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작년부터 연말부터 굉장히 이제 불리시한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연초에 웅달 나왔을 때도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갖고 해야 됩니까? 저한테 한번 제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저 100%다. 그렇게 얘기를 생각나세요?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락할 때는 주식을 사자 사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공격적이었던 이유가 제가 작년 10월부터 계속 주식을 사자고 했던 이유가 저는 이제 금융장세에 그런 성격의 그런 강세장이 연출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식을 계속 사자고 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장세라고 하면 이제 경기와 관계없이 주가가 이제 오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요즘 뭐 경기 침체가 오면 뭐 주식이 떨어지네 어쩌네 조정을 크게 받을 것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경기 침체가 오건 말건 주식은 오른다.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물론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하나 있긴 해요. 없는 게 아니고 이제 환율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 좀 찜찜하긴 한데 사실 과거에는 이게 그 달러가 약세면 원화가 강세, 달러가 강세면 원화가 약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로화 때문에 그런데요. 옛날에 유로화가 제로 금리였을 때는 유로화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유럽 금리가 이제 크게 올라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왜냐하면 유로화도 제로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유로화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고 만약에 일본이 또 금리를 올리면 엔화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 됐고 해서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달러하고 우리 원화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은 또 가운데 유로화까지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생각해야 돼서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해진 면이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환율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 유럽이 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이제 고려 대상이 된 거군요. 그렇죠. 이제 돈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예. 달러랑 우리 원화만 보면 됐어요. 옛날에는 그랬었죠. 유로가 제로 금리였을 때는. 네. 예. 그러면은 시장에 유동성이 좀 줄어든다라고도 하는데 네. 유동성은 앞으로 그럼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유동성 자체가 네. 사실 이미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래가지고 유동성이 그래서 많이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도 많이 올리고 막 이런 그 긴축 정책을 썼는데 이제 그런 그 SVB 사태 같은 게 터지면서 이미 많이 풀려 있는데 그런 유동성을 회수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금융장세의 성격을 가진 장세가 올 것이다, 상승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 좀 회수는 했지만 아직도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둘 중에 하나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실물 경제로 들어와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그 돈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서 자산의 가격을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실물 경제에 많이 들어가서 물가를 많이 올렸다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다면 지금부터는 그 돈이 차라리 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에 기여를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장세의 성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막 한 번 더 증시가 폭락하거나 네. 막 진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와서 큰 변동이 생기는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이제 이 방송이 제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타결은 안 된 상태고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저는 부채 그 한도 협상이 당면한 가장 큰 이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증시가 한 번쯤은 하락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그 뭐 말씀하시기를 6월 1일까지 타결이 안 되면 뭐 미국이 디폴트가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일정을 보면은 6월 1일까지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합의가 이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만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뭐 한시적으로 뭐 부채 한도를 늘린다든가 하는 물론 플랜 B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5월 중으로 합의가 안 되면 증시가 한번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때는 무서워서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만약에 주식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 주식을 사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지금 조금 모아놨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경기 침체가 와도 주식은 오른다. 사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금융장세의 성격 때문에 작년 10월 말부터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장세는 이제 코로나 같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도 실물 경제와 관계없이 이제 그 주식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이제 금융장세인데 금융장세는 이제 그 사전적 의미는 실물 경기와는 관계없이 이제 주식 시세가 전반적으로 이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금리가 그러면 점점 더 낮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금리요? 네. 저는 당연히 낮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금리 뭐 인하는 되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네. 조금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물가가 아직도 높으니까 네. 금리를 마음껏 빠르게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 연준이 그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될 때까지 금리를 올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가 CPI 그 소비자 물가 그 지수 상승률보다 더 높을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기준금리보다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요번에 그게 처음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기준금리가 지금 5.25%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4.9%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게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난 겁니다. 예. 근데 금리 인상이 끝났으면 이게 이제 계속 그러면 이 금리를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이제 당연히 지금은 금리 내립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가 더 발생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를 그냥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기껏해 6개월 정도였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항상 금리를 내렸는데
파월 의장이 하는 말이 향후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임대료가 꺾이면서 물가지수 하방 압력이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물가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리던 압력이 거세질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물가지수가 3%대로 떨어졌는데 금리가 5%대자 여전히 이렇게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결국은 나중에 금리를 내리기 위한 그런 구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쯤 가면 저는 금리가 11월 뭐 이렇게 되면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설사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시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는 계속 할 것이고 기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는 강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이 더 딥이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그때를 노려서 기회를 한번 잡는 걸로. 예, 그거는 일단은 무조건 해결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과정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영원히 안 되는 문제 같으면 좀 다른 얘기지만 해결은 어차피 되기로 돼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가운데 떨어지면 저는 더 살려고 현금을 조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